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쥐고 있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는 순간이랍니다. 평생 모으고 또 모으다가 정작 가장 많은 돈을 손에 쥔 채로 세상을 떠난다는군요. 그 돈은 끝내 누구의 것도 되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좀처럼 듣지 못한 결론 하나를 내놓습니다. 다 쓰고 죽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 쓰고 죽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재산이란 내가 써서 누린 것만이 내 것이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예전에 친구 한 명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다리를 다쳤다든가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할 때였다고 하는데 같은 병실에 암으로 위중한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같이 계셨대요. 어느 날 그 할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간호사들이 막 급히 들어와서 할아버지를 이동용 침대로 옮기고 막 복도로 밀고 나가려던 참이었다는데 바로 그 순간 할아버지가 친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베개 밑에 내 돈 5만 원짜리 내 돈. 그 할아버지는 근데 결국 병실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친구가 그 이야기 들려주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베개 밑에 돈을 놓지 못하던 그 모습이 그게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느냐고요. 네,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왔거든요. 통장의 숫자가 늘면 안심하고 줄면 늘 불안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마치 내 안전이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쓰는 일을 자주 미뤘어요. 좋은 식당 지나치면서 지금 저렇게까지 여행을 떠올리면서 조금만 더 모으고 갈까? 그러면서도 정작 그 돈을 언제 쓰려는 건지 그 나중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저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베개 밑에 있던 5만 원이 어쩌면 내 통장 속의 숫자와 그리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책은요,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일본의 경제 컬럼니스트 저자가 쓴 60세부터 90세까지 현명하게 돈 쓰는 법입니다. 이게 제목만 보면 무슨 절약 안내서처럼 들릴 것 같은데 내용은 정반대예요. 어떻게 아낄 것인가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쓸 것인가를 말하는 책이거든요. 저자가 책 전체를 통해 던지는 명제는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사실은. 돈을 잔뜩 쌓아놓고 인생을 망치면 과연 행복하시겠습니까? 저자는 묻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을 불리는 쪽일까 아니면 쓰는 쪽일까? 9개를 가진 사람 중에 10개를 채우려다 그 하나를 끝내 못 채우고 죽는 이들이 있습니다. 재산이란 결국 내가 써서 누린 것만이 내 재산입니다. 부지런히 여행 다니고 맛있는 음식 즐기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아야 몸과 마음이 행복하다고 저자는 말해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돈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책은 그래서 돈의 저주를 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요. 돈의 저주가 뭘까요? 돈을 중심으로 만사를 생각하는 태도랍니다. 돈을 더 불리고 싶어하는 사람도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도 사실은 같은 저주에 걸려 있다고 저자는 본다고요. 둘 다 돈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방향만 다를 뿐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책이 그 어느 쪽도 아니라고 말을 해요. 돈을 불리자는 책도 돈을 멀리 하자는 책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불리는 데 매달리는 사람이나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이나 결국 돈에 얽매여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이라고요. 더 불리고 싶다는 마음도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외침도 모두 돈을 중심에 두고 나온 말이니까요. 지금부터 저자를 따라서 이 저주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돈이 본래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인생이 풍요로워지는지를 차례로 풀어가겠습니다. 돈,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돈에 대한 저주를 풀려면 돈이 본래 무엇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돈을 쓰면서도 정작 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거의 생각해 보지 않거든요. 흔히 사람들은 돈이 물물교환에 불편을 덜기 위해 생겨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와 쌀을 맞바꾸려는데 서로 원하는 양이 맞지 않으니 중간에 교환의 매개로 돈이 등장했다는 설명이죠. 그런데 저자가 더 무게를 싣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신용화폐 이론이라고 불리는 시각이에요. 저자는 무인도에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자고 해요. 한 사람은 농부고 한 사람은 어부입니다. 어느 날 농부가 어부에게 물고기를 넣습니다. 당장 줄 것이 없으니 농부는 어부에게 차용증을 써줍니다. 나중에 곡식으로 갚겠다는 약속이겠죠. 그런데 이 차용증이 바로 화폐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어부에게 돈을 주고 물고기를 산 것과 같은 일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신용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일을 우리는 신용을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부가 농부에게 외상으로 물고기를 준 건 농부가 나중에 갚으리라는 신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폐로 표현되는 금액이란 결국 신용의 척도인 셈이죠. 이 생각의 뿌리는 아주 오래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합니다. 화폐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인간 사회에는 이미 신용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저자는 돈의 또 다른 기원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돈이 본래 세금을 내기 위한 쿠폰이었다는 시각이에요. 국가가 세금을 거두려면 사람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이것으로 세금을 받겠다고 정하고 사람들이 그것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믿는 순간 그 물건은 신뢰를 얻고 화폐로 자리 잡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폐라고 부르는 것의 권이라는 글자가 사실은 상품권이나 쿠폰의 권과 같은 성질이라는 거죠. 종이 그 자체에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세금을 낼 수 있고 누구나 받아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저자가 드는 또 하나의 인상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태평양에 야프라는 섬이 있답니다. 이 섬에서는 거대한 돌이 화폐로 쓰인대요. 너무 커서 옮길 수도 없는 돌인데요. 그런데 그 돌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섬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답니다. 돌은 그 자리에 있는데 소유권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동한 거죠. 심지어 바다에 빠져 보이지 않게 된 돌조차 여전히 화폐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누구의 것인지를 모두가 기억하고 인정하는 한 그 돌은 돈으로서 기능했던 겁니다. 저자는 이 야프섬의 돌을 비트코인과 나란히 놓더라고요. 비트코인 역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없습니다. 다만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수많은 참여자에 의해 공유되고 인정될 뿐이죠. 보이지 않는 돌이 모두의 기억 속에서 화폐로 작동했듯이 비트코인도 분산된 기록과 합의 위에서 작동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돈을 떠받치는 원리는 결국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공통의 믿음, 그것이 화폐를 화폐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자는 신용이 무너지면 통화도 그 기능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한때 멀쩡했던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은 역사 속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결국 돈을 돈이게 하는 건 종이나 금속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놓인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토대라는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돈이 신용에서 비롯되었다면 돈을 쓴다는 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저자는 돈을 감사의 표시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진짜로 가치 있는 건 물건과 서비스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건 사람이지요. 돈은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동시에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에게 건네는 감사의 표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돈은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쓸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한다는 뜻이니까요.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 대가로 좋은 물건과 서비스를 누릴 때 돈의 의미가 완성되는 거니까요. 통장 속에 잠겨 있는 숫자는 아직 아무것도 아닌 가능성일 뿐이잖아요. 저자는 여기서 귀한 자식일수록 여행을 보내라는 옛말을 떠올립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경험과 견문을 쌓게 하는 것이 더 값지다는 이야기죠.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무엇을 경험하고 누리느냐가 중요하다는 저자의 생각이 이 오래된 말 속에 이미 담겨 있는 셈입니다. 돈의 기원을 더듬어 올라간 끝에서 저자가 도착한 결론은 참 분명했습니다. 돈은 본래 신용이었고 감사였고 누림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도구를 목적으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구에 불과한 돈을 쌓는 일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이죠. 다음 이야기에서 바로 이 착각, 즉 돈을 불리고 싶다는 저주가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는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돈을 불리고 싶다는 저주. 저자는 우리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강박 하나를 지목했어요. 바로 노후 불안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노후가 불안하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불안은 끊임없이 부풀려집니다. 노후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숫자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그 숫자를 마주할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참 모자란다고 느낀다고요. 그래서 더 모으려 하고 더 불리려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불안 자체가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되묻습니다. 우리는 그 불안의 정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그저 막연한 두려움에 떠밀려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매달리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이 불안과 짝을 이루는 것이 한때 크게 유행한 흐름입니다. 일찍 돈을 모아서 일에서 벗어나겠다는 조기 은퇴, 이른바 파이어를 동경하는 사람들이지요. 젊을 때 바짝 모으고 투자해서 가능한 한 빨리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도달하겠다. 그런 꿈입니다. 저자는 이 꿈에 담긴 착각을 짚습니다. 일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순간, 정작 벗어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비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운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일찍 은퇴한 자유는 오히려 공허로 바뀌기 쉽습니다. 저자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였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면 속도를 늦춰서라도 계속 일하는 편이 좋다는 것이죠. 여기서 일이란 반드시 돈을 벌기 위한 노동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몰두하고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활동 전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저자가 말하는 건 일을 빨리 끝내고 도망치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평생에 걸쳐 자기 자리를 지키되 그 일을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가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파이어가 그리는 그림, 즉,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영원히 쉬는 삶이 정말 행복한 그림인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우화 하나를 다시 꺼내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결말에서는 여름 내 놀기만 했던 배짱이가 겨울에 굶주려서 개미에게 먹을 것을 구걸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했던 개미가 먹을 것을 나눠주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역시 부지런히 일하고 저축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짚어요. 마지막에 개미가 배짱이를 도와주는 부분은 나중에 교훈을 주려고 덧붙인 내용이고, 원래 이야기에서는 배짱이가 그냥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빌 퍼킨슨의 책을 인용합니다. 우리말로는 다른 제목으로 소개된 책인데요.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배짱이의 최후를 납니다. 굶어 죽지요? 그런데 개미는 어떨까요? 짧은 생을 그저 일만 하다가 노예처럼 죽어가는 게 아닐까요? 개미는 도대체 언제쯤 진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 물음에 깊이 공감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개미의 최후를 그려보고 있어요. 개미는 도움을 청하는 배짱이를 차갑게 내쫓습니다. 가난한 건 자기 책임이라고 중얼거리면서 세상이 자신을 냉정한 놈이라 불러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식량에 둘러싸인 채 친구 하나 없이 혼자 쓸쓸히 죽어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개미의 진짜 최후가 아닐까. 저자는 그렇게 적습니다. 부지런히 모으기만 한 개미의 끝이 결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자가 인용한 그 책의 원래 제목은 우리말로 옮기면 재료로 죽으라는 뜻이래요. 죽기 전에 가진 돈을 다 써버리자 그런 메시지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연령대별로 금융자산 보유액을 제시합니다. 일본의 조사 자료를 보면 자산 보유액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와 70대입니다.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죠. 한창 일하던 젊은 시절보다 인생의 후반에 접어든 노년에 돈을 가장 많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묻습니다. 이 돈을 살아서 건강할 때 썼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평생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 물론 묵묵히 일하며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는 게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자는 그 마음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죽음에서부터 거꾸로 셈해보자고 제안해요. 인생의 끝에서 돌아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답이 보인다는 거죠. 그 후회의 대부분은 돈을 더 모을 거리 결코 아니라고요.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할 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길 걸, 이런 것들이겠죠. 저자는 이른을 넘긴 자신의 자리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인생의 종반에 가까워지면서 마지막으로 남을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를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가 도달한 답은 추억이었답니다. 삶의 만족을 높이는 건 그때그때의 경험과 거기에 얽힌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저자는 묻습니다. 저자는 투자에 대해서도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그는 돈 버는 일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요.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의 말을 빌려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용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악덕 기업은 한때 이익을 얻을 수 있어도 신용을 잃는 순간 길게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도덕을 지키는 건 결국 오래 벌기 위한 길이라는 거죠. 저자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라거나 회사를 응원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돈을 벌고 싶어서 투자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만 저자가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자산을 불리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모은 자산을 어떻게 쓰느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돈을 불리는 일에 면죄부도 죄책감도 필요 없습니다. 정작 인생을 가르는 건 그 다음, 즉 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의 후반부로 넘어가서 돈을 어떻게 써야 인생이 풍요로워지는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에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돈, 현명하게 잘 쓰는 법. 책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한 가지 도발적인 명제로 운을 떼거든요. 돈을 불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더 즐겁다는 겁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말인데, 줄이는 게 더 즐겁다니, 돈이 줄어들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게 아닐까 싶잖아요. 저자도 그 반응이 당연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줄인다는 표현을 쓰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돈을 불리고 싶다는 저주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라고요. 줄인다는 말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저주에서 풀려나는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라이프 에너지라는 개념을 가져왔어요. 사람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쏟는 에너지를 라이프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돈은 그 에너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한 시간을 일해서 번 돈을 쓰는 건 한 시간 분량의 라이프 에너지를 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이죠. 저자는 쉬운 비교를 드는데요. 연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과 1억 원인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1억 원인 쪽을 더 부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 1억 원을 벌기 위해서 치르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함께 보자고 해요. 매일 긴 출퇴근, 지위에 걸맞는 옷차림, 지방에서의 외로운 단신 생활, 끝없는 장시간 노동. 이러한 숨은 비용을 모두 고려하면 1억 원을 버는 사람이 정말 부자인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라이프 에너지를 낭비에 쏟고 그것을 돈이라는 종이로 바꾸고 있을 뿐일지도 모르거든요. 수입을 얻기 위해 포기하는 즐거움이 클수록 라이프 에너지를 더 많이 낭비하고 있는 셈이라고요. 그러니 돈을 줄인다는 건 단순히 가진 걸 덜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라이프 에너지를 낭비해 돈을 버는 것과 반대로 번 돈으로 라이프 에너지를 되찾아는 이야기예요. 돈을 써서 경험을 얻고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써서 만족을 얻습니다. 저자는 이것이 돈 줄이기의 진짜 효용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너무 피상적인 효율만 의식하며 돈을 불리려고 하지만 그러는 사이 정작 가장 중요한 라이프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자는 돈을 줄인다는 표현 안에 여러 겹의 의미를 담아두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사서 얻는 것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씀으로써 경험이라는 귀중한 가치를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덜어냄으로써 소중한 만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낭비적인 소비를 줄이는 것조차 어떤 경우에는 라이프 에너지를 되찾는 길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돈이 내 삶의 에너지를 얼마나 살리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에너지를 갉아먹는 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에너지를 되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걸까요? 저자는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좋아하는 것에 쓰고, 추억에 쓰고, 사람을 위해 쓰고, 가치 있게 쓰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쓰는 일입니다. 저자가 소개하는 한 작가는 아무리 가난할 때에도 수입의 10%는 반드시 취미에 썼다고 해요. 아내에게도 받은 돈의 10%를 노는 데 쓰라고 했죠. 그렇게 수입의 20%는 미리 즐기기 위해 떼어두고 나머지로 생활했다는 겁니다. 보통은 저축을 먼저 떼어두는데 이 작가는 즐길 돈을 먼저 떼어둔 셈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공제 소비라고 불렀습니다. 그 작가의 가계 철학은 참 단순합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되 필요한 것은 최대한 참아라. 이 말 너무 웃기지 않나요? 보통 사람과 완전히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되 필요한 것은 최대한 참아라.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낭비가 사라진다는 건데요.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살고 있다. 인생의 목표는 자기 만족이다.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파고들면 쓸데없는데 돈을 흘려보내는 일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저자는 신흥 부유증과 기존 부유증의 관심사를 비교하기도 했어요. 창업으로 자산을 일군 젊은 부유층이 관심을 갖는 건 신생 기업에 대한 투자, 현대미술, 그리고 교육이라고 합니다. 반면 오래된 부유층에 관심을 갖는 건 자산 운용, 절세, 상속이라고요. 저자는 이 비교에서 신흥 부유층 쪽이 어딘가 더 똑똑해 보인다고 말해요. 기존 부유층은 자산가가 되고도 여전히 개인적인 욕심에 매여 있는 인상을 주는 반면 신흥 부유층의 관심은 투자를 통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려는 쪽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지원이나 교육에 마음을 쓰는 것, 이 또한 저자가 말하는 돈 줄이기의 한 모습인 셈입니다. 둘째는 추억에 돈을 쓰는 일이에요. 앞서 인생의 후회를 이야기할 때 보았듯이 끝에 남는 건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경험과 기억이거든요. 저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이 바로 추억이라고 말해요.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사라지지만 좋은 경험에 얽힌 기억은 두고두고 삶을 떠받치는 자산이 되거든요. 셋째는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일입니다. 저자는 돈이 좋은 사람과 함께 쓸 때 비로소 빛난다고 말합니다. 혼자 쌓아두는 돈에는 온기가 없지만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돈에는 관계라는 가치가 더해지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줄임으로써 얻는 만족은 혼자 누리는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넷째는 가치 있게 돈을 쓰는 일입니다. 같은 액수의 돈이라도 무엇과 바꾸느냐에 따라 인생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저자는 돈이 진짜 가치를 살 때 인생도 가치 있어진다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데 돈을 쓰면 진짜 후회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담았습니다. 잘 쓰는 법을 안다는 건 헛되이 쓰는 법을 가려낼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로 시선을 옮깁니다. 그가 꼽는 건 네 가지: 시간, 신용, 건강, 그리고 행복이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저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듭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쓸 시간과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에는 돈을 버는 일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누리고 의미 있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빨리, 많이보다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저자는 이것을 속도보다는 온도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사느냐가 인생 후반의 척도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속도와 양이 중요했을지 몰라도 후반에는 애쓰는 대신 나답게 사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그 남은 양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간이야말로 가장 먼저 헤아려야 할 자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용에 대해서도 앞서 돈의 본질을 이야기했을 때 보았던 그 신용을 떠올리게 해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이듯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신용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거기 있는 것이죠. 신용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약속을 지키고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을 택한 사람에게 천천히 쌓이는 거니까요. 그렇게 쌓인 신용은 어떤 위기에서도 사람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저자가 돈보다 신용을 앞세우는 건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은 한 번 잃으면 좀처럼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지요. 다만 알면서도 자꾸 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돈을 버느라 건강을 갈아 넣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차분히 짚습니다. 시간과 건강을 쏟아 번 돈을 정작 그 시간과 건강이 사라진 뒤에는 제대로 쓸 수 없거든요. 젊을 때에는 건강을 팔아 돈을 사고 나이 들어서는 돈을 팔아 건강을 사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잃은 건강은 돈으로 온전히 되살 수 없죠. 그러니 건강할 때 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소비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입니다. 행복을 남과의 비교 속에서 찾으면 격차가 아무리 줄어도 결코 만족에 이르지 못합니다. 행복은 남보다 더 가진 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제대로 누린 데에서 온다는 겁니다. 앞서 보았듯이 행복마저 남과 비교해야만 느낄 수 있게 되어버린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그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가 많이 가져도 행복은 늘 한 걸음 더 앞에 있는 무언가가 되어버릴 겁니다. 저자가 권하는 건 비교의 자를 내려놓고 자기 삶의 온도를 스스로 재는 일입니다. 이렇게 저자는 네 가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돈은 이 소중한 것들을 누리기 위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시간도, 신용도, 건강도, 행복도 돈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잘 쓰면 이것들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자는 돈을 불리는 법으로 시작한 이야기를 돈보다 소중한 것을 누리는 법으로 마무리해 갑니다. 지금까지 60세부터 90세까지 현명하게 돈을 쓰는 법 요약해 드렸습니다.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그 할아버지요. 이동용 침대에 실려서 복도로 나가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베개 밑에 두었던 5만 원권을 향해서 손을 뻗던 그 모습. 네, 그 모습이 어쩌면 하나도 틀리지 않게 지금의 우리 자신일지 모릅니다. 그 할아버지가 끝내 놓지 못한 건 5만 원이라는 액수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평생을 모으는 데 익숙한 마음, 쓰는 일을 자꾸 다음으로 미뤄왔던 습관,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저자가 인용했던 책의 제목 제로로 죽으라는 말은 처음 들으면 조금 무섭게 들리기는 해요. 가진 걸 다 쓰고 빈손으로 떠나라니 어쩐지 불안한 권유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그 말이 영 맥락이 없지는 않아요. 그것은 빈털터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가진 것을 끝까지 누리고 가라는 말이었으니까. 죽을 때 가장 많은 돈을 쥐고 있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그 돈으로 충분히 누린 삶을 살라는 권유였던 거죠. 저자가 책머리에서 말했던 말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9개를 가진 사람이 10개를 채우려다가 그 하나를 끝내 못 채우고 죽는다. 재산이란 결국 내가 써서 누린 것만이 내 재산이라는 것. 모으는 동안 우리는 그 사실을 찾고 있습니다. 10개를 채우면 그때 누리겠다고 미루지만 그 10번째가 언제 채워지겠냐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가고 건강도 가고 함께 누릴 사람들도 곁을 떠나잖아요. 이 책이 절약을 그만두라거나 돈을 함부로 쓰자고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자는 오히려 무엇에 쓰면 후회하는지를 꼼꼼히 책에서 나열하고 있거든요. 이 책이 권하는 건 흥청거림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돈을 중심에 놓고 인생을 재던 시선을 인생을 중심에 놓고 돈을 도구로 바라보자는 시선. 그렇게 시선이 바뀌면 돈을 쓰는 일이 더 이상 무언가를 잃는 일이 아니게 된다고요. 좋아하는 것을 누리고 추억을 쌓고 소중한 사람과 나누고 가치 있는 것과 바꾸는 그런 누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대 히데키의 60세부터 90세까지 현명하게 돈 쓰는 법이었습니다. 돈을 모으느라 늙고 아끼다 떠나는 삶이 아니라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리고 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 괜찮으셨나요? 모으는 법에만 익숙했던 분이라면 이 책이 쓰는 법에 대해서 처음으로 마음을 열게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J'ai gardé ta vieille écharpe au fond du tiroir bleu. Elle sent encore la pluie et les dimanches gris. Tu disais rien qu'avec les yeux sous le vieux pont rouillé. Et moi je riais pour rien, pour ne pas tomber. Oh, ça revient comme un train trop lent. Oh, dans mes mains, ton nom tremble encore. Reviens sous le vieux pont, reviens mon cœur. Reviens sous le vieux pont, j'ai la mémoire en fleurs. Oh, reviens sous le vieux pont, tout près de nous. Reviens sous le vieux pont, on se perdait si doux. Ta voix dans les carreaux, le café froid le matin, les miettes sur la table et ton manteau au coin. Je marche dans les phrases que tu laissais derrière, comme des pas dans l'eau qui ne veulent pas se taire. Oh, ça revient quand la ville s'endort. Oh, dans mes mains, ton absence a de l'or. Reviens sous le vieux pont, reviens mon cœur. Reviens sous le vieux pont, j'ai la mémoire en fleurs. Oh, reviens sous le vieux pont, tout près de nous. Reviens sous le vieux pont, on se perdait si doux. Si je ferme les yeux, je te retrouve
retrouve encore. Si je ferme les yeux, tu reviens dans le décor. Et la pluie sur nos épaules. Et nous rire un peu trop fort. Reviens sous le vieux pont. Reviens mon cœur. Reviens sous le vieux pont. J'ai la mémoire en fleurs. Oh,